안녕하십니까.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박기수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역동적 참여와 이주, 그리고 연계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컨텐츠 IP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답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콘텐츠 IP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지금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양상에 주목해보자라는 일종의 문제 제기 정도 수준의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화면 공유를 하고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콘텐츠 IP 비즈니스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콘텐츠 IP가 중요해요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걱정됩니다.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그 IP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어떤 전략하에서 접근할 것인지, 또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구체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트랜스미디어의 상황 속에서 콘텐츠 IP 비즈니스가 전개가 된다면 당연히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의해한 전략화의 방안이 고민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고민의 출발이 아마 오늘 저희의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먼저 최근에 IP 확보 경쟁이 아주 극렬하게 붙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사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과 웹소설과 음악 분야에서 국내와 해외 분야에서 서로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지금 IP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웹툰과 웹소설입니다. 물론 음악도 있지만요. 웹툰과 웹소설은 그동안 우리에게 원천 콘텐츠로서 각광을 받고 있었던 분야입니다. 원천 콘텐츠라는 말은 제가 한 20년 전에 썼던 말인데요. 지금은 제가 늘상 쓰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보편화됐는데 이 정확한 개념은 이런 겁니다. 거점 콘텐츠와 원천 콘텐츠는 한 쌍을 이루는 단어인데요. 원천 콘텐츠란 적은 자본을 들여서 대중성 검증이 용이한,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제작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좋아 싫어를 딱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들을 원천 콘텐츠라고 부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소설이랄지 만화랄지 웹툰이랄지 웹소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원천 콘텐츠로 많이 칭해졌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중들이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디어 포지션 자체를 매스미디어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오고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서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어댑테이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댑테이션 된 거를 우리가 거점 콘텐츠라고 부르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점 콘텐츠는 잘 아시는 거 게임이나 드라마나 영화처럼 앞에 원천 콘텐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그 자본이 들어가고 그 많은 자본이 들어간 만큼 성공했을 때는 리턴도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콘텐츠를 거점 콘텐츠라고 불렀었습니다. 다만 한 20년 전에 제안했던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같은 현상이 보편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분히 일방향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적은 자본을 들여서 만든 것들이 미디어 포지셔닝을 매스미디어 쪽으로 가게 되는 조금 더 많은 대중을 만나게 하는 단방향적인 전개를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그 방향성이라는 걸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 어댑테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동기도 꼭 생산자가 그거를 주도한다고 보기도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유자 부분과 생산자 부분을 양쪽을 다 본다고 보면 이런 언제 어디서 어떤 순서로 전개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소위 홀드백 기간이라고 불렀던 기억나시죠? 홀드백 기간을 보시면 예전에는 어느 정도 관습적으로 그 홀드백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순서가 지켜집니까? 하나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그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심지어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들이 시장을 장악하고부터는 홀드백 기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원천 콘텐츠와 거점 콘텐츠에 대한 그 개념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공유를 하고 지금 이곳의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뭐 언제 누구부터 시작했다, 본격화된 건 뭐 헨리 젠킨스부터 이런 논의들 굉장히 많이 하고 모든 논문 보면 맨 앞에 그거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헨리 젠킨스가 얘기했던 기본 개념들이 현재 시장에서, 현재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현재 콘텐츠 기획 과정에서 어떻게 일반화되고 있고 어떻게 예각화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IP 몇 년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떠들고 있고 먼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 우리 사이즈에서 그런 금액들을 IP에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IP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지, 어떤 방법론으로 콘텐츠를 구현해낼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죠. 절로 가야 돼를 정했는데 눈을 가리고 있는 거. 어떻게 가야 될지는 얘기하지 않고 절로 가면 무조건 성공이다. 세상에 그런 느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IP 비즈니스의 좀 한 방법으로서 지금 디지털 문명의 고도화된 부분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의 한 방법론으로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전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정말 그렇습니까?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이거는 예, 경제적 동기와 향유자의 그 향유 동기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상호작용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보면 레토릭에 가깝고 트랜스미디어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트랜스미디어 자체가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용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네이버가 왜 와패드를 인수했느냐, 네이버, 카카오가 왜 레디시를 인수했느냐를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와패드는 무료입니다. 향유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수익을 거둡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많이 지지해서 그 판권이 팔리면 판권의 일정 부분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렇죠. 광고 수익이나 예, 예, 무슨 뭐 제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반면에 레딧이는 철저하게 과금책입니다. 그래서 회당 220원, 우리 1회 100원인 것보다는 한 2배 정도 비싸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와패드는 9,400만 명인데 매출이 443억이고 레딧이는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230억을 거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순이익 비율은 레딧이가 높습니다. 사이즈는 와패드가 큰데 그러면은 왜 와패드는 레딧처럼 안 해요?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겁니다. 예. 이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와패드와 레딧을 나눠 가졌다라는 얘기는 향후 북미 시장에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줘야 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접근하는 전략 자체가 다르게 갈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가 왜 와패드를 인수했느냐 뭐 궁금하지 않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하신다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에 내용은 지금 제가 페이퍼 상에 다 올려놨으니 결국에는 뭐죠? 예, 향유자의 취향과 수용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파악과 신속한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보는 거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IP를 확장해 갈 것인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생산자, 창작자와 향유자 모두에게 분명한 효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투사이드 마켓 아닙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는 투사이드 마켓, 즉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향유자의 생산자로의 전환 유도. 그렇죠. 예, 성공했던 플랫폼들은 대부분 저게 되죠. 그래서 향유자가 언제든지 생산자로 넘어갈 수 있게 저를 유도하고 할 수 있는 그거 유도를 통해서 양면 시장을 활성화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카카오의 경우에는 왜 앞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의 레디시에 굉장히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한국 웹툰이나 웹소설 플랫폼이 미리 보기형 소액 결제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 기다무라고 그러죠. 기다리면 무료인.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은 못 기다리니까 돈을 내고 보겠죠. 예,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방식에다가 할리우드식 집단 창작 시스템과 게임 업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문화를 결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실효성이 높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지금 레디시 모델은요. 이 집단 창작을 한다는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반영하냐 이런 거죠. 되게 다양한 컨셉의 것을 가지고 창작을 한 후에 한 10화 정도 파일럿들을 만듭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대박 나오면은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100회에서 200회를 쭉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대박 날 것 같다. 그럼 하루에 3화에서 5화 정도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집단 창작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웹소설의 특성을 아주 잘 아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왜 웹소설 연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 그럼 대부분 그러죠. 원고지 25매, 그러니까 약 5,000자 분량으로 매일매일 연재해야지만 히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죠? 매일 3편에서 5편을 때려 넣어 주겠다라는. 예. 아주 철저히 집단 창작 시스템의 강점을 살려서 수요자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아서 한꺼번에 공급해 주는 거죠. 아주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웹소설 얘기하는 겁니다. 예. 돌아와서 밑에 보시면 IP 발굴과 개발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 이거 우리 주목해 봐야 됩니다. IP 발굴 그러니까 웹소설만 그런 게 아니죠. 소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에서 빅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향유자의 요구와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 콘텐츠가 점점 향유자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IP의 다양한 전환과 활용을 전제로 개발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IP가 IP로서 만든다. 우리가 웹소설 시장만 보고 트랜스미디어 그 얘기가 아니죠. 그건 원천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발굴해서 그걸 거점 콘텐츠로 여러 가지로 어떤 여러 장르로 어댑테이션 시키고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창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IP 비즈니스의 첫 번째는 그건 당연히 다양한 어댑테이션과 다양한 활용을 전제로 해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왜 발표한 거 보면 뭐 넷플릭스가 게임 구독형 게임 서비스 들어가겠다. 넷플릭스 안에다 굿즈샵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그죠? 이 이커머스 업체가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는 걸로 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을 락인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다 결합되는 양상이 단일 관점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트랜스미디어 관점, IP 비즈니스 관점에 봤을 때 그게 락인 효과가 있겠구나. 예. 그죠? 예, 플라이휠 이펙트를 강조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거를 한국에서 쿠팡 같은 데서 또 따라해서 그죠. 무료 영상 서비스를 같이 해 주겠다는 것. 뭐 재미있는 양상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다채로운 수익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 예. 수익 구조가 다채로울수록 경쟁력이 있죠. 그다음에 웹소설 IP의 가치 판단을 아주 철저하게 향유자의 지지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이 이 카카오가 레디시를 인수하는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IP 기반의 조형적 가로지기라고 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먼저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확보합니다. 창작자와 향유자에게 연결하는 양면 시장, 투사이드 마켓으로서 의의를 지니는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확보하고요. 그 확보된 데 안에서 꽤 똘똘한 원천 IP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거는 웹소설과 웹툰인데 대중성 검증이 돼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단지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가 아니라 좋아한다면 어디를 좋아해, 좋아한다면 무엇을 좋아해라는 소위 빅데이터를 수집해 놓은 상태에서 유용한 빅데이터를 나중에 IP 확장에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천 IP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카카오처럼 본인들이 거기에 뭐 영상 제작 업체랄지 공연 제작자랄지 매니지먼트 회사랄지 뭐 배급 업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제작 역량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제작 역량을 결합시켜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나겠죠. 예. 그리고 그 제작력을 결합시켜서 소위 IP 확장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점 콘텐츠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트랜스미디어 양상과 IP 비즈니스 양상을 보면 이건 다분히 방사형으로 목적에 따라서 순서가 다르고 어디를 쓸지는 모르는 방사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빅데이터를 원천 IP로부터 확보받고 그 받은 것의 정확도에 따라서 IP 확장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IP의 확장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천 IP에 대한 관심 환기를 통해서 원천 IP도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확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거를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기반으로 유통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 뭐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도 있고 또 유튜브도 물론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죠. 예, 유튜브처럼 2차 컨텐츠를 활성화시키는 해서 또 다른 마켓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토리텔링 플랫폼 확보부터 스트리밍 기반의 플랫폼 기반 유통까지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수직 계열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스트리밍 서비스 뭐 있습니까? 카카오 TV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TV가 유튜브 모델에서 넷플릭스 모델로 바꾸겠다고 얼마 전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한 겁니다. 예.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지는 거죠. 자, 어쨌든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생태계 구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효율성과 시장 사이즈를 늘리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향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에 기반한 빅데이터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옆집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컨텐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반이 되는 로우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컨텐츠, 미디어, 플랫폼, 구현기기, 디바이스죠. 의 그런 경계들, 서로 나눴던 경계를 쭉 가로질러서 트랜스미디어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최근 IP 비즈니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트랜스의 기본 동력들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쪽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말이 너무 빠르죠. 그래서 콘텐츠 주목해야 되는 일은 어쨌든 예,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콘텐츠 IP의 가치를 지속 강화 확산하려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하다고 동업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는 실질적인 고민을 해줘 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그 최근에 우리 저 IP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들을 쭉 제가 묶어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그걸 그리고 컨버전스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정의해보면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제 책에도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향유를 지속, 강화, 확산. 이건 레토릭이 아닙니다. 지속, 강화, 확산은 각각의 전략입니다. 지속, 강화, 확산하기 위해서 복수, 예, 복수의 미디어와 장르를 가로질러서 뭐를 스토리 월드를 확장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스토리텔링 전략 또는 그러한 세계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단지 미디어와 장르만에 국한하지 말고 저는 최근에 플랫폼이나 캐릭터까지 포함하는 유연한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양상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정의할 때는 펭수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유산슬이 등장하기 전이죠. 백종원이 그렇게 여러 군데서 뛸 줄 몰랐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그런 여러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캐릭터들,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것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공유가 되고 있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주목해 보셔야 될 것,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향유자 중심의 그 향유를 기본 동력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산자 관점에서 경제적 동기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뭐냐? 헨리 젠킨스가 얘기한 거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죠. 예.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있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향유자의 개입, 주도, 자율, 심화, 확산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향유 중심의 전략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살아있는 스토리 월드의 가변성과 개방성을 전제로 하지만 최소한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 외에 그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부가적 이해를 하고 추가할 수 있다는 부가적, 그러니까 세계관 공유와 부가적 이해의 추가라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3번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목적에 따라서 구현 요소가 독립적인 조합을 이루어야 하는 목적성이 분명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목적 지향적인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규범 특성이 이거인 것이 트랜스미디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트랜스 아닙니까? 트랜스는 뭐죠? 다이나믹해야 되는 거죠. 역동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주해야 되는 거죠. 유목해야 되는 거죠. 네, 개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IP 비즈니스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심의 개방적인 변화나 실천 중심의 역동적 조형성,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만들어가는, 즉 조형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지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냐 꽉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조건만을 얘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야라고 보고 각각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의 각각의 전략을 분석하고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생산적으로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그게 네 번째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우리 합의하자 이거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를 구성할 수 있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근간이 되는. 먼저 해리 젠킨스가 얘기했던 급진적 상호 텍스트성. 그죠? 뭐죠? 동일한 미디어 안에서 각각의 동일한 미디어, 동일한 미디어 안에서 이야기를 추가적인 텍스트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멀티 양식성. 요거는 뭐죠? 같은 이야기, 같은 텍스트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양식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을 때의 양식들. 그리고 헨리 젠킨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극진적 상호 텍성과 멀티 양식성이 동시적으로 통합적으로 구현되어야 된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요건, 즉 세계관이 공통된다는 부분과 또 새로운 텍스트가 붙을 때 거기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붙어간다는 부가적 이해라는 것. 공통된 세계관과 부가적 이해라는 아주 기본 조건만 갖추고 있다는 거. 요 네 가지의 다이아몬드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이렇게 약 다분히 정태적으로 그려놨지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불규칙하고 굉장히 그죠? 비중이 어떤 건 극적성이 크고 어떤 건 멀티형성이 좀 작은가 하며 어떤 건 멀티형성이 크고 극적형성이 작을 수도 있고 부가적 이해가 더 많이 붙으면서 재미를 줄 수도 있고 공통된 세계관을 유지하는 데 재미를 발생할 수도 있고 각각의 포션과 각각의 조합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십시오. 이건 최소한의 조건값입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디즈니가 보이고 있는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 몇 년이죠. 디즈니가 2006년부터 픽사 인수부터 2009년 마블, 12년에 루카스필름, 18년에 21세기 폭스사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인수한 건 회사가 아니죠. 뭘 인수한 겁니까? 그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IP를 확보한 겁니다. 이거는 디즈니가 돈이 많아서 막 인수했다기보다는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에 디즈니도 스트리밍 서비스로 가야 된다. 디즈니 플러스로 가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본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저 IP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IP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였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블 우리 많이 알죠. 42억 불에 인수해서 그죠? 지난 10여 년과 12년 동안 약 20여 편의 만화 원작, 23편의 영화, 12종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어요. 예.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너무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네가 벌어들인 돈이 42억 불에 거의 5배 이상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그 200 몇억 불을 벌었다는 그 사실보다는 더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제일 바보 같은 분들이 그러죠. 아니 그 어벤져스 끝났으면 MCU 끝난 거 아니야. 왜 끝내겠습니까? 이거 만드는데 엄청난 그리고 만들 때마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서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는 걸 왜 접겠습니까? 그 예로 올해 개봉한다고 하는 블랙 위도우도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올해도 한 8편인가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 있는 작품들이 개봉이 된다 그러죠.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MCU가 아닌데 MCU보다는 오히려 몇 년 전부터 보이고 있는 애니메이션 IP를 진지 삼아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전개하는 플랫포밍 확장 전략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도 주목을 안 해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된 부분은 그런 거죠. 덤보,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에서 시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 30여 년 동안 지금 미녀와 야수, 알라딘과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 다 그렇죠. 근 30년 정도 전에 개봉이 되었던 애니메이션들이잖아요. 애니메이션 IP지 않습니까? 한 30년은 엄청난 시간이죠. 충분히 잊혀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들은 잊혀질 수 있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뭐 뮤지컬이랄지 아이스쇼랄지 뭐 캐릭터 상품이랄지 테마파크랄지 이런 곳에서 계속 이 캐릭터들을 노출시킴으로 해서 이들을 어느 정도 그 소위 말하는 수명을 연장시켜 놨던 거죠. 거기에다가 현재성을 덧붙인 거죠. 여성들의 주체적인 발언을 강화시킨 그렇죠. 알라딘이라는 기본 IP에다가 현재성을 가미한 여성성의 목소리를 강하게 집어넣은 것이 바로 우리가 실사판으로 봤던 영화 알라딘 아닙니까? 원작 애니메이션에선 제스민 공주가 스피치리스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거리의 좀도둑이었던 알라딘이 사랑을 한다고 거기에 빠져서 공주가 그냥 사랑의 모든 걸 맞추는 정도의 그죠? 다분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서사였는데 2019년에 개봉했던 알라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내가 공주인데 내가 왕이 되면 안 될까? 스피치리스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각광을 받았죠. 라이온 킹은 CG 기술을 발달해서 보는데 라이온 킹은 메시지의 그 전환이나 메시지의 새로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은 라이온 킹은 알라딘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가장 수익을 많이 거뒀던 대표작이었는데 거꾸로 실사용으로 바꿨을 때 라이온 킹이 그렇게 시장에서 재미를 못 봤어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알라딘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애니메이션 이후에 뭐 뮤지컬, 아이스쇼, 캐릭터 상품, 테마파크를 통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해왔어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디즈니랜드를 가면 알라딘 한 2-30분짜리 알라딘 뮤지컬 공연 하루에 2회 공연을 했어요. 갈 때마다 봤는데 갈 때마다 애드립이 달라져서 재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뮤지컬 그 공연이 브로드웨이로 갔어요. 더 확장이 돼서. 그러면 디즈니랜드에서 했던 거는 뭐죠? 예, 사람들에게 이 IP를 잊지 않게도 해줬고 브로드웨이를 가기 전에 했던 일종의 파일럿 같은 느낌도 들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성공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게 먹힌다라고 생각하니까 실사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순간 실사 영화가 나오는 순간 뭐가 됐습니까? 알라딘이라는 IP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스쇼, 캐릭터 상품, 뮤지컬, 큰 거 작은 거, 뭐 테마파크를 통해서 하나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동네 아이들은 그죠? 알라딘의 주제곡들을 부르며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향유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렇죠. 알라딘이라는 스토리 월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알라딘 2가 나와서 제스민 공주가 계속 나와도 크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이미 공통된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 월드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스토리 월드가 확장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단품으로선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을 지속하거나 강화시키거나 확장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디즈니는 아마 이 시도를 계속할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양질의 애니메이션 IP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IP를 활용해서 꽤 오랫동안 스토리 월드를 만들고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걸 만들고자 꽤 많은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자산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국내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예. 국내에서는 역동적인 다양성이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오시엔이 보유하고 있었던 본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장르물에 나오고 있었던 캐릭터들만 쫙 모아서 웹툰을 하나 만들었죠. 그게 오리지널 씬이었습니다. 1, 2, 두 시즌이 나왔습니다. 예. 뭐 작품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지만 드라마의 캐릭터를 발굴해서 어벤져스처럼 만들어서 웹툰이랑 다른 장르로 보냈다는 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Y랩에서 슈퍼스트링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죠. 각각의 독립적인 작품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의 슈퍼스트링이라는 세계관으로 묶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건 아직 게임이나 영화로도 확장된 부분을 지금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성패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또 성공한 예는 있죠. BTS 유니버스 같은 경우죠. BTS가 본인들의 음원 출시 사이사이에 개인적인 SNS 활동이나 개인적인 뭐 유튜브 활동 같은 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각각의 앨범 사이에 정체성을 달리하지만 연결을 시키고 또 그 사이사이에 그 연계되는 중간에 웹툰을 통해서 화양연화나 웹툰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세계관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는 뭐도 있었습니까? 몇 년 전에는 그죠? 저 게임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게임을 통해서. 그래서 BTS 월드라는 그 BTS 게임을 하다 보면은 BTS 유니버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게임 진행 과정에서. 그래서 하나의 아주 완성도 높은 유니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뭐 얘네뿐 아니라 엑소도 그렇고 SM도 이걸 많이 하죠. 근데 BTS처럼 이렇게 소위 아이디얼 타입의 유니버스를 만들고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 국내 연예 기획사들에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감 잡았어요. 그래서 자꾸 세계관을 만들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붙여서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야기만 붙여서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는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본질,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기본적인 동력이 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이야기만 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어렵죠. BTS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잘된 예로서. 아미들의 적극적인 개입 또 뭐죠?
개인들이 생산하는 이야기는요. 그다음 각각 장르 뭐 웹툰이나 음악이나 뭐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생산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유니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제 캐릭터 IP를 활용한 멀티 페르소나 구축하는 전략 같은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종원이 얘기죠. 백종원이 처음엔 그냥 자수성가한 요리사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멀 저 뭐 뭐죠?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소위 말하는 야매 요리를 보여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요리를 보여주고 또 그걸 사람들이 호응을 하니까 또 다른 무슨 뭐 삼대천왕 같은 데서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이렇게 음식 쪽에선 친근하면서도 권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캐릭터를 바꾸죠. 뭐죠? 공익에 공공에 조금 더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골목식당 가서 골목식당 살려준다라든가 만남의 광장 같은 데서 안 팔리는 농산물 갖다가 저기서 파는 이런 식으로 공익적인 부분을 강조시키고 예 그러니까 캐릭터가 처음에는 매력적인 캐릭터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캐릭터까지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백종원을 중심으로 한 백종원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부캐를 활용하고 있었던 펭수랄지 유산슬이랄지 다비이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공했죠. 왜? 부캐는 본캐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유산슬 같은 경우 부캐를 여러 개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또 옆으로 그죠? 또뭐 다른 원래 유산슬이 아니었던 유재석이 아닌 사람들도 또 부캐를 만들어서 같이 합류해서 또 다른 스토리 월드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펭수와 유산슬이 만나서 스토리 월드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고 만들었다 헤어졌다 만들었다 헤어졌다 이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동기는 충족시켜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겐 충분히 우리가 개입해서 즐길 만한 거리를 주고 있다는 면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반면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팬덤의 아주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해서 팬덤의 적극적인 개입과 그 이전의 선행 체험을 전제로 해서 향유자가 주도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를 구현하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스타 육성 과정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한 표를 던졌다라는 그 체험 과정을 통해서 동료의식을 느끼게 해서 그 사람에게 지속적인 팬덤을 강화하는 정말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팬덤을 만들어낸 건 미스트롯이나 미스터 트롯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나치게 TV조선에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좋아하시는 BBC의 셜록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셜록키언들의 활동을 전제로 해서 시즌과 시즌 사이를 버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임 업체들 뭐 넥슨이나 NC소프트나 뭐 NHN이나 이런 데서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넣어서 게임 IP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웹툰, 영화, 음원 유통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이게 컨텐츠 영역에 들어올까 했던 것까지 결합을 시켜서 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IP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부가가치 극대화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면에서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좀 굉장히 빨리 왔는데요.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값을 최소화시킨 후에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트랜스미디어의 그 양상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트랜스미디어는 이거야, 이 틀에 들어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나오고 있는 트랜스미디어의 양상이 보이고 있는 우리가 얘기했던 세계관을 확장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고 할 수 있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의 양상 그 전략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아주 철저한 시장의 요구와 향유자의 개입이 상호작용을 할 때만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전략에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전략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 미디어 플랫폼, 캐릭터 팬덤, 뭐 장르 일관되지 않은 구성 요소들을 특성과 기여에 대한 시차적 탐구.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게 논리 정연하고 딱딱딱딱 아구가 맞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금 막 불안정하게 나오는 조합에 대해서 그 조합 자체의 차별성에 주목하고 그것에서 거기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주목해 볼 때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비로소 구체화된 전략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발 규범론적, 번주론적 접근 말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상 중심의 개방적인 변화나 실천 중심의 역동적 조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뭡니까? 컨텐츠 자체 경제적인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또 향유자의 체험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IP의
그 체험을 지속시키거나 조금 더 강화시키거나 확장시키고자 하는 전략적인 세팅입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앞에 IP가 바뀌면은 이 방법이나 범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게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야, 이건 트랜스미디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합의만 가지면 그다음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형을 나타내는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따가 종합 토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